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순입니다. 올해 63이고 고등학교에서 30년간 영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죠.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담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시동생이 제 도장을 훔쳐 보험금 2억 원을 가로챈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되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치밀하게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남편 성호와 저는 결혼한 지 38년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을 때도 항상 제 편이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못살게 굴어도 중간에서 잘 조율해줬거든요. 성호는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고 저는 교사였으니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했죠.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젊을 때 유산을 몇 번 하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만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건실한 사람이었는데 50대 후반에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손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 갔어요. 남편의 병이 악화되면서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병가를 내고 간병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시동생 태준이가 너무 자주 병원에 왔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태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남편한테 뭔가를 물어봤어요. 보험은 어디 들었는지,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집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때는 그저 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을 함께 산 내 반쪽이 사라진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어요. 그런 저에게 태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진짜 슬픈 것 같았어요.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를 훌쩍거리기도 했죠. 형수님,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마음 편히 계세요. 서류나 이런 것들 복잡하잖아요. 태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도장과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어요. 형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은행 다니고 보험회사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만 빠져 있었죠. 그래서 태준이 말을 그대로 믿고 도장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수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 응대하고 음식 챙기고 병원비 정산하고. 태준이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처리해 줬어요. 심지어 보험금 청구 서류도 벌써 준비해 뒀다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형수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서류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온갖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냥 태준이가 시키는 대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태준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사인하는 것을 지켜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후로도 계속 집에 왔어요. 형수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영희도 형수님 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래. 태준이는 실망한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수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저는 태준이가 이미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제 시동생이 대신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아내, 김태준 씨께서 연락 주셔서 처리했습니다. 혹시 확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 의심을 안 했어요. 태준이가 잘 처리해줬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미수님.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무슨 매매요? 김태준 씨께서 의뢰하신 건인데 아파트 매각하신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왜 태준이가 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거지? 급하게 태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을 판다고? 태준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아, 형수님. 그게 말이죠. 형님이 사업 보증을 서셨거든요. 그 빚이 1억 정도 되는데. 뭐? 보증? 우리 남편이 언제? 형수님이 모르셨나요? 제 사업 때문에 보증 서주셨는데 이제 갚아야 해요. 집을 팔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태준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서류 좀 보여줄래? 형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태준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무뚝뚝한 말투였죠. 형수님, 이 서류 보세요. 태준이가 내민 서류에는 정말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말 안 할 리가 없거든요. 태준아, 이거 언제 한 거야? 작년 가을쯤이요. 형님이 제 사업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작년 가을에는 남편이 이미 암투병 중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증을 설 리가 없죠. 태준아, 뭔가 이상한데. 우리 남편이 그때 병원에만 있었는데 언제? 형수님. 태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태준이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죠. 형수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형님도 돌아가셨고 빚은 남아있어요. 집을 팔아서 정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태준이가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형수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에요. 태준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보험금도 이미 지급받았어요. 형님 빚 갚는데 사용했고요. 뭐? 보험금을 내가? 네, 형수님이 도장 주셨잖아요. 그걸로 처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이가 남편 장례 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구나. 제가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태준아, 너 미쳤니? 그게 내 돈이야. 형수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듣잖아요. 태준이는 오히려 저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형수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 뭐? 요양원? 태준이는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으니까. 형수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요양원에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겠더라고요. 태준아, 나 아직 멀쩡해. 요양원 갈 나이도 아니고. 하지만 형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텐데. 경제적으로 어렵긴 뭐가 어려워? 내가 연금도 받고 있고. 태준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그럼 형수님, 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면 목돈도 생기고. 결국 태준이 목적은 하나였어요. 저를 이 집에서 내쫓는 것. 그러면 자기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 아무도 추궁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태준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30년간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다뤄온 경험이 있거든요. 네, 형수님.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형수님, 무슨 사기요? 다 법적으로 처리된 일인데. 법적으로? 저는 웃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경찰서 가자. 법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경찰도 그렇게 말하겠지. 태준이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형수님, 왜 그렇게까지? 왜? 내 돈 도둑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 그때 태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서.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무릎만 꿇은 거죠. 형수님,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돈 마련해서 갚을게요. 시간? 얼마나? 한 1년만 주세요. 1년이면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나이 든 과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태준아. 1년 주마.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 인간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태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 있었어요. 태준이 계좌로 이체된 거였죠.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보험금 수령자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태준 씨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본인께서 대리인이라고 하셔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 남편 보험금을 시동생이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태준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사였어요. 30년간 온갖 문제 학생들을 다뤄왔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법률 서적들을 빌렸어요. 상속법, 보험법, 사기죄에 관한 책들. 그리고 A사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사망일 2019년 10월 15일. 보험금 지급일 2019년 10월 20일. 수령자 김태준.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이 남편 사망 5일 후에 지급됐다는 거예요. 보통 보험금 지급까지는 2주 이상 걸리는데 태준이가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이가 남편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태준이 건설회사도 알아보고 재산 상황도 파악했죠. 놀랍게도 태준이는 그동안 사업이 계속 적자였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보험금 받고 나서 갑자기 사업을 확장했더라고요. 새로운 장비도 사고 직원도 더 뽑고. 완전히 제 돈으로 재기한 거였어요. 더 화가 났던 건 태준이 아들이었어요. 그 녀석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버스비도 아껴가며 사는데. 저는 그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하자. 반드시 복수하자. 하지만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교사였으니까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야. 그렇게 혼잣말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았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제자 수정이었습니다. 이수정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법대 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수정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수정아, 선생님이야.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정이 목소리가 정말 반가웠어요. 선생님, 어쨌게 연락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수정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만나요. 제가 사무실로 오세요. 수정이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번듯한 로펌이었죠. 수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수정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수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쉽지 않아요. 시효도 거의 다 되어가고. 그럼 포기해야 해?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정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선생님, 증거가 중요해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날부터 수정이와 저는 팀이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법률 전문가로서 도와주고 저는 현장 조사를 맡았죠. 저는 태준이 건설회사 근처에서 매일 관찰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그의 일과를 기록했어요. 오전 9시 현장 출발. 오전 11시 자재업체 방문. 오후 2시 카페에서 골프 약속. 태준이는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비싼 차 타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완전히 제 돈으로 사는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태준이가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카 준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회계사거든요. 고모, 이 회사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준호의 분석에 따르면 태준이 회사는 겉으로만 번창해 보이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비투성이었죠. 고모,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세금 신고가 좀 이상해요. 준호가 발견한 건 태준이의 탈세 증거였습니다. 매출은 축소 신고하고 경비는 부풀려서 신고한 거죠. 저는 그것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죠. 수정이는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수정이가 분석한 결과 태준이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기죄, 배임죄, 문서 위조죄.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저는 옛 제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행원, 공인중개사, 세무사. 모두들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동맹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어요. 태준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너무 심해요. 월급도 밀리고 보험료도 안 내주고. 철수 씨는 태준이에게 쌓인 불만이 많았어요.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당한 일 소문으로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 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는 정말 소중했어요. 태준이의 부실 공사 사진들, 직원들 4대 보험 미가입 증거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태준이 탈세를 신고했어요. 준호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보했죠. 김태준 건설 허위 계산과 매출 누락.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일주일 후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세무조사가 나오고 근로감독관도 오고. 태준이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구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 혹시 누가 신고한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태준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잘못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태준아, 내가 준 시간 벌써 6개월 지났는데. 언제 내 돈 갚을 거야? 형수님,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 인간이 아직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래, 조금 더 기다려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2단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주요 거래처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김태준 건설 부실공사 정보. 철수 씨가 제공한 부실공사 사진들을 첨부했죠. 균열이 간 벽체, 부실한 배관 작업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동시에 태준이가 자주 가는 골프장과 술집에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태준 하청업체 돈 안 준다더라.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3개월째 대금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더라고요. 새로운 일감도 들어오지 않았죠. 태준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안 문제까지 터졌어요. 아들이 카페 사업 실패로 추가 자금 2천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딸도 미국에서 학비가 부족하다며 3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고요. 태준이는 완전히 곤란해졌어요. 돈은 없는데 가족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심리전을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태준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3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첫날 태준이는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하다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태준이와 영희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왜 매일 와서 서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혹시 뭔가 계획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태준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또한 태준이가 자주 가는 식당, 은행, 관공서에도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우연을 가장했지만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태준이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여기서 어떻게? 아, 태준아. 나도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매번 우연히 만나네요. 그러게 말이야. 참 신기하다. 태준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우연이 너무 많다는 걸 눈치챈 거죠. 집에서도 영희와 자꾸 다퉜어요. 당신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나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저러는데? 나도 모른다고. 태준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한편 저는 수정이와 함께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법적 공격을 시작해요. 수정이가 완벽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죄, 배임죄, 문서 위조죄. 모든 혐의를 정리해서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보험회사 통화 녹음이었어요. 태준이가 형수 대신 처리한다고 한 그 통화 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 것을 입수했거든요. 김태준 씨가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하시면서 계좌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완전한 증거였죠. 또한 가짜 보증 서류의 위조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회계 전문가답게 서류의 날짜 조작과 인장 위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거든요. 고모, 이 서류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인간 모양도 다르고 종이 재질도 달라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저는 태준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형수님, 무슨 얘기요? 만나면 알아. 다음 날 태준이가 카페로 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았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기회요? 내 돈 다 돌려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끝났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태준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고발장이었거든요. 형수님, 이게 내일 경찰서에 접수할 거야. 형수님, 제발. 태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한복판에서요. 형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태준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나 봐요. 형수님, 감옥에 가면 제 인생 끝이에요.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그런 걸 생각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태준아,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다음 날 저는 수정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함께 가서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경찰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인 증거가 확실하네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김태준이 형수 돈을 가로챘다고? 그 착한 사람이? 사람들은 태준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거든요. 언론에도 기사가 났어요. 가족보험금 가로챈 건설업자. 태준이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죠.
태준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고 건설회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태준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딸과 아들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죠. 아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태준이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법정에서 차근차근 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잃고 상심에 빠진 저를 이용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거지로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치를 부렸습니다. 판사도 태준이 행위에 분노를 표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비인간적 범죄입니다. 결국 징역 3년에 배상명령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이미 그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어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3억 원 정도였죠.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은 컸어요. 태준이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죠.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태준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 그래서 법에 맡긴 거야. 태준이는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건설회사는 부도가 나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죠. 영희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태준이는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저는 재판에서 승소한 후 태준이 남은 재산을 배상받았습니다. 비록 원래 돈의 절반 정도였지만 3억 원을 되찾았어요. 더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이었죠.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박성호 미순교육재단.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을 함께 넣었죠.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또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상담소도 운영해요. 노인권익보호 상담소.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어요. 수정이는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법조인으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수정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준호도 고마워했어요. 고모, 정의가 승리하는 걸 직접 봤어요. 준호야, 내 도움이 컸어. 고모가 가르쳐 주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고. 저는 이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는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죠. 가끔 태준이 소식도 들려와요. 출소 후에도 빚더미에 앉아 치킨 배달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해요. 영희는 재혼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몰락한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에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자업자득이니까. 하지만 씁쓸하긴 해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지난주에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저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태준이 일은 다 끝났어요. 법이 해결해줬거든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어, 미순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거든요. 이제야 정말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억울함 때문에 남편도 편히 쉬지 못했을 텐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모든 게 끝났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쓰고 나니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도움을 드릴 일도 늘어났죠.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재산을 가로챘다며 울면서 오셨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수정이를 소개해드렸죠. 선생님, 이런 사례가 정말 많네요. 수정이도 놀라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해.
어떤 분은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갔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사위가 집을 팔아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더 큰 단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수정이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준호도 재정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옛 제자들도 여러 명이 동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준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이 든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수정이, 준호, 철수 씨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경찰도 민사 분쟁이라며 소홀히 했지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 접근하니 제대로 수사해줬어요. 법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태준이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 씁쓸하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하지 않았다면 태준이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거거든요. 실제로 태준이는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하청업체 사장들, 직원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저는 그런 사람의 범죄를 막은 거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한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돈도 어느 정도 되찾았으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태준이한테 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며칠 전에는 동네 후배 교사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보람이었죠. 지금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수기집이에요. 60대 과부의 완전한 복수. 그런 제목으로 쓰고 있죠. 출간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수정이가 감수를 도와주고 있고 준호가 자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책이 나오면 인쇄는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제가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남편도 천국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미순아 잘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0대 후반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복수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복수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태준이는 몰락했지만 저는 성장했어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63세의 평범한 과부가 해낸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